그럼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GS 1기의 우리 선택 과목이죠. 경영조직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조직론 인사노무관리 같이 강의하고 있는 정주모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1기인데 1기라고 그러는데 이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 1기가 끝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무르익어 있어야 할 그때에 지금 이제 선택 과목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순서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기로 했던 공부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일단 뭐 저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GS 연기에 우리 경영조직론이든 아니면 인사노무관리든 첫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 강의 저하고 저희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놓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는 따로 뭐 그렇게 많은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좀 간단한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야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25년 이상 이렇게 현재 실무에서도 계속 이런 경영조직론에서 배운 지식들,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의 지식들, 그 다음에 우리 노무사로서의 노동법과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현장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로서 이 실무에 나가셨을 때 과연 이런 그 경영조직론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사노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기 노무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이제 후배 노무사님들 같이 저한테서 배우시고 합격하셨던 노무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현장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그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여러 법인의 대표님들로부터 요새 우리 노무사 후배님들이 시험을 합격하셨는데 과연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나아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맨날 도대체 학원에서 뭘 가르치시냐라고 이제 저한테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당신네들한테 가르쳐줬던 얘기들, 당신하고 프로젝트 할 때 하던 얘기들 그런 것들 다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가운데서 하여튼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른 법인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면서 나쁜 평가를 안 듣고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실무 현장들에 나가서 또는 기업에 들어가서 여기서 배웠던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와 행하는 거에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멘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보고 하여튼 여기 가서라도 열심히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 있고 저도 이게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 경영조직론 특히 선택 과목인데 이거 하시면서 과연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었나 그리고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내가 훌륭한 노무사가 되고 일 잘하는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냥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고 오직 시험에 어떻게 합격하기 위해서만 이것이 존재하는 딸딸 외워야만 하는 그런 과목인가 또한 경영조직론이 밑도 끝도 없이 범위만 많고 뭐 외워야 할 게 많고 오직 그런 그 과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그 경영조직론 교재 이렇게 보시면 리켓 강의록 9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 보시면은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편집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아서 실제로 따지면 이게 저는 한 3분의 2 정도로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에 그 여러 가지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공부하고 되는 그 주요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한 110장에서 120장이 안 됩니다. 그럼 11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게 압축된 내용이죠. 그것들을 잘 커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이게 공부가 밑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면, 아예 그것을 인도하고 공부하도록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압축시켜내야 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으면 저는 여전히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연기 때 우리 미국 교과서도 번역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로빈슨 교수님의 조직 행동 책하고 데프트 교수님의 조직 이론과 설계책 가지고서 저희가 합치면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그거 그냥 다 했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그러면, 그 교과서들에서는 주요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이렇게 계속 어느 회사에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우리가 강의하는 데서 사례를 계속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것들도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 반 이상 줄어든 거에서 거기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서 무엇이 현장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들에서 또 한 반 정도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1300페이지에 대한 설명들이 그 시간 안에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00페이지에 있는 안에 내용들을 다 줄여내면 한 10분의 1 정도인 지금 120페이지의 그 슬라이드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느 부분들이 사례고 어느 부분들이 정말로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의 그 이론적인 그 발달이 다 어느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결국 미국과 영국 또는 서구 유럽 쪽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원어로 이렇게 쫙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남이 해석한 얘기를 다시 해석해야 돼.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말 한 번 전해질 때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이상하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 원전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서 이 번역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상한 부분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와, 어떤 책은 막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얇은 책 가지고 공부가 될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커버가 가능할까? 라고 이런 마음의 불안감은 있죠. 그 마음의 불안감은 있지만 그 마음의 불안감보다 실질적으로 책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잘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조금이라도 잘 이해가 되는 책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공부했었던 그 여러분들의 선배 노무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다 공부해서 합격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셔서 합격하셨던 분들의 그 합격률로 따지면은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의 합격률이 엄청 높죠. 절대적인 숫자는 작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그 저하고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저하고 공부할 때는 그런 그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흔들릴 수 있는 얘기들, 뭐 어떤 거를 꼭 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저 뭐 더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 갖고 저는 뭐 하라는 게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걸 왜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료 본다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봐요? 책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걸 더 줄여내세요. 압축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법고시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시고 합격하셨던 분들의 그걸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압축하고 압축해내는 그런 형태로 했던 것이지, 이자를 보고 저자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그 세뇌해 나가면서 뭔가 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휘발성이 강하다. 돌아서니까 뭐가 안 남는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이라서 나중에 공부를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 나가갖고 여러 가지 것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거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문제 해결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저희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이런 분야들을 하게 됩니다. 조직문화 진단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뭐 컴피팅 밸류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찾아내고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책들을 찾아내서 조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과 상당히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글자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끝끝내 그것이 자기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야, 그 사람 거 보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나 하는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려고 그러면 당장에 그런 진단 도구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한번 해봐야 돼. 해보고 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영조직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바디 오브 날리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바디 오브 날리지가 뭐냐면 지식의 체계예요. 그래서 바디 오브 날리지, 그 지식 체계. 어떤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이걸 줄여서 BOK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데 가면 뭐 PMBOK 이요. 국제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전문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뭐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이런 거 더불어서 이 PMBOK를 놓고서 공부를 한다고요. 자, 우리 노무사의 그 BOK, 바디 오브 날리지가 뭐냐? 우리 시험 보는 과목이 바로 그 우리가 노무사로서 잘 일하고 잘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의 체계가 바로 우리 수험 과목이 되는 겁니다. 노동법, 우리 법과목 배우죠. 그다음에 행정쟁서법, 민소법, 우리 있고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 노동경제. 자, 이러한 지식들이 결국은 시험 보려고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프로페셔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시험을 보고 검토를 일종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통과했다고 다 일 잘하냐? 다 잘하냐? 절대 아니죠.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스스로 개발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는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남들보다는 한 번 더 들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또 힘든 이유가 인사노무나 법 같은 경우에는 만인에게 적용되는 그 법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것이 과연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탄핵이 됐고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뭐예요? 지금 그 구속됐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이 취소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노동법 배우면서 여러 가지 징계 해고했을 때 절차가 잘못되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그 징계 해고가 부당한 징계 해고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차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 공부를 하기 전에 과연 어디에서 배웠고 어디에서 체험을 했겠습니까? 배웠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아, 절차 뭐 중요하지. 절차 안 지키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 절차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가 지금 국가를 이렇게 여러 의견으로 나눠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이 모든 과목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배우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학문들을 해나간다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파악한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글을 잘 썼다라고 할 때 그 잘 쓴 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그런 그 글이라고 하는 것들, 남들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그냥 아무런 방식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막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잘 쓴 글이라고 하고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글을 쓴 이후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연구들을 하고 그것들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추출해내고 그렇게 쭉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쓴 글과 잘 쓰지 않은 글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잘된 답안지인지 안 된 답안지인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쓸 것 다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쓸 것 다 쓴 것이 보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이 아, 이래서 이렇게구나 하고 그 이해가 되는 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글들은 그 밑바탕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백의필목 종방장난제시라고 하는 백의필목 종방장난제시라고 하는 이 구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백의필목 종방장난제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교과서들도 이 거의 백의필목 종방장난제시의 이 기본 구조들을 가지고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강조할 부분들에 더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쓰고 있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실을 알려주거나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글은 왜 그런 글이 주제가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 먼저 합니다. 또는 연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비슷한 용어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만이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모호하고 넓은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주제 안에서만 그것들을 내가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설명하고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걸 밝혀놓는 것이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나갈 텐데 이 개념이 적용된 것이 왜 필요하냐, 이 개념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거예요. 개념이 정의됐고 이것의 중요성, 그래서 목적, 필요성, 중요성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 분류, 유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각각의 종류, 분류, 유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각각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해나가는 과정, 프로세스,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고 저건 저렇게 해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방법에 그렇게 이 종류는 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 효과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각 종류들마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련된 개념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 필요성, 주요성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종류, 유형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들의 장단점까지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것만 알려주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이제 주장하는 걸 내가 논하는 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본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사점들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사점을 제시하기 전에 이런 방법 장단점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쓸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됐든지 전제 조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제약사항과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결국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글이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글이 그렇게 흘러가야지. 아니, 왜 꼭 그렇게 흘러가지? 나는 그게 다음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은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강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들이 그렇지 하고 넘어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다른 교과서들, 여기서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잘된 우리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시고 하셨던 그런 교수님들이 글을 쓰셨던 그런 책들 또는 논문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이 제목들은 다 다르게 달려 있지만 결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글들이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교수님들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이만 이렇게 쓰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답안지도 결국은 출제자가 원했던 것들에 관련돼서 이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출제자가 어느 부분들을 더 강조하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살짝만 터치하고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 목차 외우기라는 걸 통해서 그 목차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계적으로 외운 목차에서 변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외웠던 건 무조건 다 그 답안지에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이 구조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는 30%, 40%, 50%도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쭉 쓰게 되면 10%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그냥 그대로 변형 없이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출제자가 보기를 원했던 50% 이상의 뭔가 자세한 설명은 없어지고 10%의 그 내용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90%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점수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날 이런 거죠.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뭐 그리고 강사 답안과 똑같이 빼다 박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 자, 이거 출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의하러 가야 되겠다. 자, 여태 항의하러 갔고 뭐 확인하러 가서 거기에서 수정이 됐던 사람들이 지금 20몇 년, 30년 동안의 역사 중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가서 봐도 자기네들의 답안지가 그냥 형편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형편없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도 야, 이 답안지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겠지.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가서 그냥 무작정 암기해서 써놨던 그 답안지가 제대로 된 답안지라고 보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야, 답안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들 하나요? 다 입 닫고 어디론가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안 남아있어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남아있지를 않다고요. 그러면 수없이 실패한 그 사람들, 그 합격생들이 10%고 불합격생들이 90%인데 90%의 그 얘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10% 중에서도 일부 아주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남긴 그걸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에 착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10%에 있기보다는 90%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뭐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분들 그 서점들에 가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합격한 사람들 특히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것 쪽에 합격한 사람들 저는 제가 권한다라고 그러면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윤규 변호사라고 하는 아주 젊은 변호사님인데 그 변호사님이 쓴 그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을 한번 보시면서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 결국 다 본질적인 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 잘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우리 답안지 구조에도 결국 이게 될 것이고 이 구조로 교과서가 쓰여져 있다. 이 구조로 저의 리켓 강의 공부가 되어 있다. 이 구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결국 우리가 노동청이 됐든지 노동위원회가 됐든지 여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서 답변서들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는데 그 글의 구조가 어떤 거냐?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구조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구나. 즉 설득할 수 있는 글 남들에게 나는 더 채점해서 더 좋은 어떤 그 점수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글이 그 형식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다고 보세요. 무슨 문장이라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읽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Dream is now here. 우리의 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선을 긋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그 대상이 나한테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한테 희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합격하셨던 분들의 한 80%는 낙천적이세요. 여기서 낙천적 그분들이 걱정 안 하고 막 만약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심장이 안 떨려고 그러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심장 떨리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은 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20% 중에는 제가 봐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힘들게 공부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모의고사 보다가 막 울고 나가고 막 이러는 분들도 많았죠. 자, 그런데 80%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게 낙천적인 분들이 더 이 수험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노무사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습니다. 저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저희 노무사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런 되게 그 단순 노동이었어요. 단순 노동인데 하여튼 뭐 그걸 하니까는 굉장히 돈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무사 그만두고 저거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막 농담하면서 웃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고 내가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
아주 값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부하면서 알아요. 여러분들 배수의 진을 치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것도 또 그 시기예요. 요거 지나가면은 또 다른 기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려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 공부하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은 대신 요거를 공부해서 내가 자격증을 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 시험이 만약에 노량진에서 강의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공무원 시험이다 또는 여기 그 PCC라든지 5급 행시 시험이다 자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한 2년 3년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딴 걸로 돌아라. 안 된다. 여기서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무원 시험은 임용 시험이고 그것은 그 시험이 결국은 TO가 정해져 있으면 합격생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합격생 그 정해진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즉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시험은 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무사 자격증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최소연 몇 명은 뽑아내는 최소 인원을 뽑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합격 요건이 뭡니까? 꽈락 안 나오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그건 우리가 그 최소 인원 이상으로 무한대로 다 뽑아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뽑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이게 최소 인원 뽑는 거에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매년 뽑혀왔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2배 인원이 이렇게 뽑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인원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 너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어렵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도 25문제씩 보던 거 지금 40문제씩 시험 보도록 이렇게 바뀌고 자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2차 시험도 상당히 우리 이 업력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단순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서 이제는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들이 상당히 그 법과목 쪽들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격증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저는 이런 시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사동무관리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대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도 거기에서 1등과 꼴등을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절대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잘하면 다 잘한다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웬만한 그냥 그 지식 이렇게 수준이 있고 대학교 나올 정도 되고 그러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부량 쌓고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대로 찾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요령, 잘못된 운에 기대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돼서 그냥 시험과는 인연을 이제 끊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기 때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가 노무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신념이 없다라고 그러면 굳이 이게 뭐 노무사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저기 변호사나 뭐 다른 어떤 그 자격사들처럼 그렇게 큰 존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이렇게 하고 벌고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굳이 자격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수업에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것이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답안지를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얻으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3기 때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제 선배들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분들의 답안지 자체가 본인들이 봐도 2기, 3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답안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보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다 짜서 그것들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제가 경영조직론에서 84.7을 받았잖아요. 그 84.7을 받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득점 할 수 있는 답안지의 그 모습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연습하게 될 겁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3기의 끝에 가면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의 답안지의 모습들이 아주 유사해집니다. 제가 쓴 답안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자, 그거는 그냥 답안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답안지도 답안지 쓰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우리 차곡차곡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리케 강의 워크북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케 강의 워크북의 2페이지죠. 슬라이드 2페이지 슬라이드 번호는 1번 경영조직론 조망입니다. 자, 인사노무나 경영조직론, 경영학 과목들은 체계도 없고 횡설수설하고 휘발성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못 배웠구나. 제대로 공부를 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저는 그래. 왜 그게 없어?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르쳐지고 대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책으로도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그러고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그러면, 자, 여러 교과서들을 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안 하고서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그 연구자와 교수들과 현업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야, 그게 뭐 없는 거야 라고 1, 2년 공부하고서는 뭐 아이씨 이따위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동조하면서 내가 잘 이해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극우나 극자의 그 유튜버들한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서 팩트들을 모아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일 리가 없다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 저하고 공부하셨던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 수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야, 그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례를 들고 얘기들 하고 자기네들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야, 이게, 눈꺼풀에 뭐가 씌었던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수험생들 카페에서 그 검증도 안 된 수험생들이잖아요. 수험생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그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2기, 3기 들어가면 그런 인터넷 수험생 카페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와봐야 무슨 확인된 얘기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고 서로 뭐 이렇게 의견 교환한다는 거 요즘 들어보니까 맨날 다 비대시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너무 휩쓸리지 말고 오직 저는 그렇습니다. 교과서하고 상대해라. 교과서하고 상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왜 교과서냐? 대학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그리고 그러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서가 나왔을 때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됐냐. 다른 교수들, 다른 연구자들이 얘가 여기에서 헛소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피어 그룹 체크를 다 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걸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서 헛소리 했다라고 그러면 직접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다 돌아서서 까죠. 돌아서서 깝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런 내용들, 자기가 했던 잘못된 내용들을 책에서 빼내야 돼요. 자, 이런 자정작용들이 이렇게 쭉 거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은 괜찮다.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심지어 저는 그래요. 제 책도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책은 교과서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저긴 하지 않지만 그 찌라시들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뭐 부가 자료들 뭐 이런 것들 막 보실 시간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했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그것들을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알고 있는가. 즉 내가 공부해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뭔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퍼즐판이라고 하는데 이 퍼즐판이 어떻게 생겼고 그 퍼즐판의 조각 모습이 뭐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끼워나가면서 그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첫 번째 이유, 그 완성시켜야 된 그림이 뭔지 모른다. 그걸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는 본인들도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 여러분들 경영조직론은 이게 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큰 주제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채워넣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조직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경영조직론에 공부해야 될 대상은 뭔가? 그것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지. 자, 경영조직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 경영조직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공공조직이 아니고 경영조직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 조직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경영에 관련, 즉 영리조직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그 조직 안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변환시켜서 제품과 서비스라는 형태로 만들어내갖고 돈을 버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메커니즘 형태로 보는 형태를 우리가 시스템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환이라니까 트랜스폼이니까 뭐가 변화라는 액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종교적에 보면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래도 기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해갖고는 뭐가 변하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런 행동들을 돈을 버는 형태의 행동들을 즉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우리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영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개인은 어떨 때 필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게 될까? 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건데 그 개인이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걔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상하게 친구만 만나면은 어디 가갖고 그냥 PC방에 가갖고 나오지를 않고 뭐 이상한 술 마시고 그냥 애가 게으리가 돼갖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막 그래요.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래.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잘 해. 그런데 친구만 만나면 그렇게 돼. 자, 그것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으로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뤘을 때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뭔가 그 요인들을 알아서 우리가 그 원인들을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통제해 나가면서 우리한테 돈이 벌리는, 사장님한테 돈이 벌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집단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나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어. 자, 조직의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이 결국은 또 이 집단이 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으로 됐을 때에는 그 구조적인 측면이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거, 집단으로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거,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걸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그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들을 우리가 행동의 분석 차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각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다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석 수준 또는 분석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감각태 만지작동이 있어요. 성감각태 만지작동이라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신상 특성,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사람으로서 그냥 몸에 걸치고 들어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키가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또는 우리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그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성감각태 만지작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나중에 집단으로 됐을 때 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들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각 조직이 처한 상황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게 될 거야.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느냐? 생근이 만몰, 관계, 생근이 만몰, 일시 이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생근이 만몰 일시, 생산성, 결근율, 이직률, 직무만족, 조직몰이, 일탈행동, 조직시민행동 이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조직의 효과성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현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혼란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최종적인 어떤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정해놓는 그런 표준적인 용어들이 존재해. 자, 그런 표준적인 용어들 중에서 조직 효과성이라는 용어가 있어. 조직 효과성은 뭐냐라고 하면 네가 조직, 회사 왜 만들었어? 자, 거기에는 분명히 그걸 만든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조직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그런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원래 만들어진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목적들을 잘 달성해내는 조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잘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은 효과적인 조직,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직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직은 효과적이지 못한 조직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 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Effectiveness. 자, 그래서 뭐예요? 이 Effectiveness, 조직 효과성이 높은 조직, 즉 원래 우리가 조직을 만들었던 이유,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영조직론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잘 달성한다 못한다라는 이 얘기가 상당히 그렇지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각 조직들마다 그것이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까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 돼요. 그런데 그 모호한 개념들을 다시 또 설명하기보다는 조직의 효과성을 이루는 어떤 판단하는 그런 내용 요소로서 더 구체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을 보면 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생근이 만몰 관계 일시가 됩니다. 인사노무의 생근이 만몰 일시가 되는 것이고 인사노무에서는 생근이 만몰 관계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생산성이 높아. 그러면 너네 조직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네. 너네가 더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걸 잘 달성하는 조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직이
저조직보다 우리 직원들의 결근율이라든지 이직률이 낮아라고 그러면 야 맨날 이렇게 사람 맡기는 저조직보다 너네 조직이 훨씬 더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더 만족해서 일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일해. 조직물이.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맨날 싸우고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스러워갖고 툴툴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들보다 우리 조직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은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일탈 행동. 조직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러 조직의 룰, 규범을 어겨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일탈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의 행동이 뭐예요? 조직 시민 행동이 그런 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웰빙, 안녕,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원래 맡겨졌던 그 직무 기술서에 적혀져서 네가 하라고 돼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뭔가를 이렇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는 얘들이 맨날 일탈 행동에 술 먹고 와서 싸우고 막 그 회사 물품들 막 그 훔쳐갖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고 우리 조직은 왔더니 직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막 자기 그 집에서 있던 거 갖고 와갖고 같이 쓰자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어느 조직이 잘 되는 조직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결국 요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생그림한몰, 일시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항상 어느 조직에서는 잘 먹히는 것이 다른 조직에 가서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각 조직이 처한 상황들은 다 다르다. 여러분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똑같은 우리나라의 항공사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조직 구조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진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외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였던 겁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조직들이 서로 다른 조직이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잘 풀렸던 것이 어떤 조직에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치게 되면 이 스튜어디스들 쪽에서의 그 직급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기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자, 아시아나는 옛날에 그 스튜어디스를 뽑을 때 다 4년제 대학을 나온 대졸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거기에 전문대학도 뽑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도 뽑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연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회사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합치기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본 것처럼 모든 회사들은 똑같은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됐던 것이 저기 가서는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개념을 No One Best Way예요. 우리 경영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의 최선의 답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이걸 다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자, 이 No One Best Way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그 관점들입니다. 그 1970년대 이전에는 그럼 어땠냐라고 하면 그때는 One Best Way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One Best Way가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그 시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 어느 기업이든지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설계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 사람들 뽑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어떤 교육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를 쓰게 되면 생산성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원 베스트 웨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야, 그거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컨설팅을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또 그 중간쯤에 우리 그 호성 공장의 실험을 통해서 메이오 팀이 야,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던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대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대로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광한테 만지작동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외우기 쉽죠? 성광한테 만지작동. 그 앞에 여기 신상 특성 하나 더 이렇게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안 집어넣느냐라고 하면 이 신상 특성의 대부분들은 성과를 높이는 행동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거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광한테 만지작동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생산성을 변화시키는데 큰 어떤 그 상관관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이렇게 도모했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으로 묶어놓고 나니까 이게 또 집단으로 묶이니까 얘네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게 했던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서 그것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절해서 이 집단의 행동들을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형태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제일 먼저 도대체 그럼 집단은 뭐냐? 왜 개인을 먼저 배웠는데 그럼 개인들이 묶인 이 집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그 집단의 아주 특수한 형태로서 한 종류로서 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의 특수한 형태인 팀은 또 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단은 개인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집단이 사람들의 행동에 왜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모여가지고 뭘 하나 봤어요. 뭐라 봤더니 서로 이렇게 두 사람 묶어놓으니까 처음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이제 얘기하죠. 넌 이름이 뭐냐? 왜 왔냐? 뭐 이런 것들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결국은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왜 하면서 나중에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결국 모여서 그래서 야, 왜 우리 둘이 모여갖고 뭘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한 결과 의사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왔던 그 정보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돼. 우리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어서는 아마 우리 월급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그 해야 되는 그 액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액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조금 편하고 싶고 쟤는 좀 빡세게 굴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집단 안에서. 근데 이런 권력과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잘 몰랐던 사람들도 저놈이 이제 파워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정치적으로 구는구나, 뭐 이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 권력과 정치가 부딪히는 가운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갈등이 계속 발생해서 결국은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집단도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액션을 취해서 돈을 벌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서로 얘기해서 푸는 협상이라는 겁니다. 서로 거래의 조건들을 그 비율들을 정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자, 이런 협상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그 집단이 폭파되지 않고 그래도 그 수준에서 돌아가면서 뭔가 산출물들을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집단이 기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집단들이 잘 돌아가려고 그럴 때 이런 것들에 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집단들의 리더더라. 그래서 그 리더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집단들의 행동들이 또 퀄리티와 그 양들이 달라진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집단 수준에서 배운 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자, 조직은 그럼 뭐냐라면 조직도 집단인 거예요.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나중에 우리가 뭐 연기 때 했었잖아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은 뭐냐? 조직은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죠. 거기에 플러스, 집단의 정의에 플러스 하나 더 뭐야?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서 그 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 조직이다. 즉 환경이라는 그 조건들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환경이 아닌 것들, 그 우리 내부가 바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내부라고 하면 결국은 집단과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 집단 안에는 또 개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영어로는 그룹 이렇게 되지만 우리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또 부서 단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서 단위. 원래 부서는 디파트먼트인데 그 부서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집단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직은 여기 집단 플러스 여기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안에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 부서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외부 환경과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회사 전체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인사노무 관리할 때 항상 뭐 이런 그 전략 수립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 분석한다. 우리 그 인적 자원 계획도 우리가 인적 자원 전략 수립인데 제일 먼저 뭐 하냐? 환경 분석한다. 환경 분석이라는 걸 뭘 하게 되냐? 외부 환경 분석과 옛날에는 내부 환경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조직 외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것은 환경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엄밀하게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쓰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용어 쓰지 않는다. 내부 역량 분석, 내부 분석, 내부 구조 분석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이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조직이 되게 되면 결국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집단 안에서의 직무들은 어떠한 그 구조들을 위계 구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각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부서들이 어떤 데든 갔더니 뭐 이런 이름의 부서가 있는데 딴 조직을 갔더니 그런 부서들은 존재하지 않고 막 다 어디에 통합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자 그렇게 구조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집단들의 행동과 나중에 개인들의 행동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 조직 차원의 우리가 변수들, 그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변수들, 조직을 구분하는 그런 변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의 변수에는 구조적 변수하고 그냥 상황적 변수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적 변수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구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안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이 있어. 자, 그래서 모든 조직들을 결국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변수를 통해서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내부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조직의 내부 구조가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우리 조직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우리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향을 줘서 우리 현재의 조직의 구조들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거야. 자,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라고 해서 상황적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을 설계하게 될 겁니다. 구조적인 설계들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면 최종적인 어떤 조직 구조, 우리 조직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이 그냥 폼으로 만든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경영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 조직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조직 구조가 결국은 경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이 구조들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조직이 한번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조직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직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직 변화에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그 진정으로 조직이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가치관, 조직 문화, 개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줘야 돼요. 새로운 조직 구조에 적합하도록. 자, 이런 것들을 잘 그 조직 변화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들은 어떻게 해서 이 조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조직 개발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는 그 조직의 문화가 환경에 적합한 조직의 문화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조직의 어떤 변화된 끝의 모습들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뭐라고? 생근이 만몰 일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게 경영조직론의 전체 내용이고 이게 경영조직론 전체를 설명하는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페이지 하나 외우는 거 여러분들 어렵나요?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가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많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 이거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러고 이 밑으로 들어가면 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있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 그림도 없이 그냥 무작정 뭐 많다. 그 다음에 그놈의 학자 이름, 그 학자 이름들 외우느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자도 여러분들 30-40명도 안 됩니다. 그 30-40명도 안 되는 그 학자 이름 외우는 거에 여러분들 너무 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자 이름 안 외워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외워도 된다라고 하지만 외워야 될 사람이 있다. 외워야 될 사람들은 되게 뭐냐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학문적 이론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딴 사람들은 아닌데 얘만 그 이론을 얘기를 하고 얘가 했을 때에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아. 보편적으로는 안 맞아. 얘가 한 조건,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보편적으로는 안 맞아. 자, 그런 이론을 얘기한 거는 걔만 주장한 썰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지, 그분들. 그분이 주장하신 그 이론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혼자 주장한 이론인 경우에는 그때 학자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공정성 이론 하면서 아담스. 뭐, 아담스는 그래도 쉽기라도 해. 자, 그걸 외우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학자들의 이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뭔가 그걸 외워야 될 것처럼 막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걸 자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펼쳐놓고 보면 많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dream is now here인데 그걸 dream is nowhere로 자꾸 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그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한눈에 보인다. 경영조직론.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